증류소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번에 버팔로 트레이스 영상에서 토네이도가 숙성고를 덮쳐 지붕이 날아갔는데 이게 전화유복이 돼 몇 달간 비바람 맞은 오크통의 위스키를 꺼내서 팔아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 전해드렸죠? 이와 비슷한 일이 2010년에도 있었는데 기록적인 폭설에 글렌피딕 증류소 숙성고 지붕이 내려앉았는데 눈 맞은 오크통 위스키만 섞어서 스노우 피닉스란 이름으로 출시했더니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자, 그런데 폭설이나 토네이도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화재입니다. 사실 증류소엔 알코올이 한가득인데다 특히 숙성고 내부가 거의 나무로 돼 있고 오크통부터 나무잖아요. 그래서 증류소에 불이 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게 1996년 켄터키 바즈타운에서 발생한 헤븐힐 증류소 화재입니다. 피해 규모가 무려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57억 원에 달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화재 사고가 발생한 헤븐힐 증류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버번 위스키인 에반 윌리엄스를 비롯해 일라이저 크레이그와 라서니 같은 고품질의 위스키를 만드는 버번 업계의 거물 헤븐힐 증류소를 탐험합니다. 앞서 헤븐힐 증류소 화재 얘기를 했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뉴스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날이 1996년 11월 7일이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오후 2시쯤에 번개가 치면서 숙성고에 불이 났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숙성고가 홀라당 탔는데 문제는 거센 바람이었어요. 시속 70마일, 그러니까 110km가 넘는 강풍으로 불씨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다른 숙성고 6곳에 불이 옮겨 붙었고 급기야 발효와 증류를 하는 증류소 본 건물까지 번졌거든요. 근처 25개 소방서의 모든 인력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과 불길이 워낙 강해서 속수무책이었고 증류소는 금세 불바다가 됐어요. 켄터키 역사상 최악의 증류소 사고로 꼽히는 헤븐힐 증류소 화재는 피해 규모가 엄청났는데 숙성고 7채와 증류소 본관 건물이 불에 타면서 당시 전 세계 버번 유통량의 2%에 달하는 3천만 리터의 위스키가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위기를 헤븐힐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화재 바로 다음 날 헤븐힐 증류소 회장 맥스 셔피러가 폐허가 된 증류소 앞에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직업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잃었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 잃은 건 아닙니다. 끔찍한 사고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최고 경영자의 이 한마디는 큰 힘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이웃 증류소들의 도움이었어요. 켄터키 버번 증류소들은 1970, 80년대 버번 불황을 함께 견뎠기 때문인지 유대감과 결속력이 유난히 강한데요. 헤븐힐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이웃인 진빔이 먼저 팔을 걷어붙였고 1792 만드는 바톤 증류소는 물론이고 올드 포레스터와 잭 다니엘스 만드는 브라운 포맨까지 나서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헤븐힐이 새로운 설비를 마련할 때까지 자기네 증류소 시설을 빌려주면서 위스키를 만들 수 있게 해줬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경쟁 업체한테 설비를 빌려줬으니까요. 이렇게 동업자인 이웃들의 도움으로 헤븐힐은 위스키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고 화재 발생 3년 뒤에는 켄터키 증류 면허 1번을 갖고 있던 역사가 깊은 번하임 증류소를 매입해 다시 자체 증류를 시작하며 재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김 PD, 미국 위스키 중에 1등 브랜드 어디라고 했죠? 아, 맞습니다. 그런데 잭 다니엘스는 버번이 아니라 테네시 위스키로 따로 분류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버번 중에서는 어디가 1등이라고 했어요? 진빔. 맞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 짠 줄 알겠네. 네, 맞습니다. 바로 진빔인데요. 그런데 진빔에 이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버번 브랜드가 바로 헤븐힐에서 만드는 에반 윌리엄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반 윌리엄스는 버번 세상의 넘버 2인 건데요. 스피릿 비즈니스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한 해 300만 상자, 즉 3,600만 병을 팔았더라고요. 이렇게 에반 윌리엄스는 1957년 첫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팔리는 말 그대로 버번의 스테디셀러인데요. 미국 애주가들 사이에선 bang for the buck,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본전은 뽑는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위스키 품질 말고도 에반 윌리엄스가 오랜 세월 꾸준히 사랑받아 온 데는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바로 에반 윌리엄스라는 이름, 즉 브랜드 네이밍과 이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사실 에반 윌리엄스는 18세기 후반 켄터키 루이빌에서 최초로 상업 증류소를 세운 실존 인물의 이름인데요. 일각에선 에반 윌리엄스가 세운 증류소가 켄터키 전체에서도 최초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도 어쨌든 에반 윌리엄스는 버번 역사책마다 등장하는 미국 위스키의 선구자인데요. 헤븐힐은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브랜드로 내세우면서 에반 윌리엄스의 인생 스토리를 홍보와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병에 보면 Kentucky's First Distiller, 즉 켄터키 최초의 증류업자라는 문구와 더불어 에반 윌리엄스가 증류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1783년이란 연도까지 크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헤븐힐의 에반 윌리엄스 브랜드는 1957년에 탄생했으니까 사실상 이름만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지만 버번 산업의 선구자인 에반 윌리엄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86년 헤븐힐이 새로운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를 출시할 때도 비슷한 전략을 썼는데 이때 나온 제품은 대체 뭐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일라이저 크레이그입니다. 일라이저 크레이그 역시 에반 윌리엄스처럼 미국 역사책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인데 이분이 침례교 전도사 출신으로 1789년 켄터키에 증류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최초로 오크통을 불에 태워 위스키를 숙성했다는 전설까지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헤븐힐에선 에반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일라이저 크레이그라는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세우며 갖가지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했는데 그래서 일라이저 크레이그 병에도 첫 제품 출시 연도인 1986년이 아니라 역사책에 나오는 일라이저 크레이그가 증류소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1789년이란 연도를 박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만 보자면 헤븐힐에서 만드는 라선이라는 제품도 마케팅이 아주 탁월했는데요. 라선이는 메이커스 마크처럼 호밀 대신에 밀을 부재료로 넣는 위티드 버번, 그러니까 밀 버번인데요. 근데 라선이란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도둑질, 절도라고 나오는데 왜 하필 위스키 이름에 도둑질이란 말을 쓴 걸까요? 이야기는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탈세를 막기 위해 증류소 숙성고를 관리 감독하던 재무상 직원 중에 존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숙성고 감시를 하다가 직원들이 눈에 안 띄면 열쇠로 숙성고 문을 슬쩍 열고 들어가서 오크통에 있던 위스키를 몰래 빼먹었어요. 근데 이 피츠제럴드의 입맛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 숙성고에 있는 위스키 가운데 최고로 맛있게 익은 것만 쏙쏙 골라서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켄터키 사람들은 잘 숙성돼 맛 좋은 위스키를 피츠제럴드의 배럴이라고 부르기까지 했고 훗날 올드 피츠제럴드라는 위스키까지 나왔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에 착안해 헤븐힐에선 지난 2008년 새로운 버번 위스키를 출시하면서 브랜드 이름을 도둑질이라는 뜻의 라선이로 정하고 병에 열쇠와 열쇠 구멍을 그려놓고 너무 맛있어서 훔쳐 마시고 싶을 정도의 위스키라고 홍보를 해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헤븐힐은 위스키 품질만 뛰어난 게 아니라 홍보와 마케팅도 기가 막히게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븐힐에서 만드는 위스키 제품 몇 개나 될까요? 제가 2018년 헤븐힐에 찾아갔을 때 거기 직원이 우리 위스키 제품을 다 합치면 109가지에 달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따져보니까요, 에반 윌리엄스 하나만 해도 기본 제품부터 싱글 배럴 등등 해서 10가지 넘는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버번 말고도 호밀이 주 재료인 라이 위스키나 옥수수를 주 재료로 만드는 콘 위스키는 물론이고 밀이 주 재료인 휘트 위스키까지 정말 다양한 위스키를 만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들다 보니 54채에 달하는 헤븐힐 숙성고에 저장된 위스키만 해도 모두 150만 배럴이 넘는다고 해요. 또 판매량도 많다 보니 당연히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헤븐힐이 켄터키 주 정부에 내는 세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우리 돈 약 80억 원, 한 달이면 32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규모가 큰 헤븐힐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한 가족의 소유라는 건데요. 켄터키 대형 증류소 중에 한 가족이 지분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헤븐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경영으로 출발한 진빔이나 메이커스 마크 같은 대형 증류소들이 모두 다국적 주류 대기업에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요. 자, 그렇다면 해븐힐은 어떻게 가족 경영을 유지하며 버번업계 거물로 성장한 걸까요? 해븐힐의 역사는 금주법이 끝나고 2년 뒤인 1935년에 시작됐는데요. 리투아니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백화점 사업 등으로 큰 돈을 번 셔피라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의 5 형제가 그렇게도 우애가 좋았다고 해요. 형제가 늘 뭉쳐 다녔는데 다 큰 뒤에도 매주 일요일만 되면 어머님 댁에 함께 찾아갈 만큼 친했어요. 미국에선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니트 그룹이라고 하는데 빅 위스키란 책에 보니까 이 5 형제를 니트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이가 각별하다 보니 위스키 사업도 형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했는데 다른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윌리엄 해븐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켄터키 바지타운의 농장을 사들이고 여기에 증류소를 세웠어요. 해븐힐이라는 사람의 농장에 터를 잡았기 때문에 증류소 이름도 해븐힐이 된 건데요. 재밌는 게 원래는 농장 주인 이름 그대로 해븐과 힐을 붙여서 해븐힐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증류소 면허 발급을 위해 서류를 꾸미다가 실수로 해븐힐이라고 띄어쓰기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다시 해븐힐이라고 붙여 써서 고치려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10를 달라고 해서 에이 그러면 그냥 안 고치고 놔둘래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띄어쓰기가 된 해븐힐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발한 해븐힐 증류소는 이후 4년 숙성의 올드 해븐힐이라는 위스키를 내놨는데 이게 큰 인기를 끌면서 당시 켄터키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버번 위스키가 됐고요. 그 사이 셔피라 가문 5 형제는 다른 투자자 지분을 모두 사들여서 해븐힐을 완벽한 가족 기업으로 만들어 사이좋게 경영을 했고 지금은 5 형제 중 한 명인 에드 셔피라의 아들 맥스 셔피라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아시죠? 전신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 난치 질환인데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병을 알았죠? 그런데 해븐힐 증류소에선 지금까지 $100만 넘는 돈을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기부했어요. 아니 주류 회사에서 왜 루게릭병 재단에 기부를 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얘기 앞서서 세계 1등 버번 브랜드 진빔을 만든 빔 가문과 해븐힐의 특별한 관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935년 해븐힐이 창업할 때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 진빔 증류소 창업자의 사촌인 조셉 L. 빔이었어요. 그러니까 빔 가문 사람이 창업 때부터 연관이 됐던 건데 이런 인연으로 2014년까지 근 70년 동안 해븐힐의 위스키 제조 공정을 총괄하는 마스터 디스틸러는 줄곧 빔 가문 사람들이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해븐힐을 소유한 셔피라 가문은 경영에만 집중을 하고 위스키 제조는 빔 가문 사람들이 책임져 온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해븐힐에서 56년을 일한 빔 가문 출신의 장인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지난 2017년 루게릭병으로 사망한 파커 빔이에요. 파커 빔은 1965년 해븐힐에 합류했는데 맨 처음 한 일이 빈 숙성고에서 비둘기 배설물을 치우는 거였다고 해요. 이렇게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깨너로 위스키 제조법을 배운 파커 빔은 10년 뒤인 1975년에 아버지 얼 빔의 뒤를 이어 해븐힐의 마스터 디스틸러가 됐는데요. 보드카 열풍으로 촉발된 7, 80년대 버번 불황과 1996년 증류소 대화재의 위기를 극복해낸 주역이었고 앞서 말한 일라이저 크레이그 같은 명작도 바로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때문에 해븐힐에선 파커 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파커스 헤리티지라는 특별 한정판 제품을 1년에 딱 하나씩 소량 출시하고 있는데요. 파커 빔이 루게릭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 위스키 판매 수익금의 상당액을 루게릭 재단에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파커스 헤리티지는 지금까지 15개 제품이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저는 11번째 에디션인 11년 숙성 싱글 배럴을 맛봤는데 와 정말 부드럽고 풍미가 환상적이더라고요. 또 2019년부터 작년까지 나온 파커스 헤리티지 제품 3개는 숙성도 매우 특별하게 했는데 원래 해븐힐에선 전통적으로 오크통을 40초 정도만 짧게 태운 레벨 3 3단계 오크통을 써왔는데 최근 3년 동안 나온 파커스 헤리티지 제품은 오크통 내부를 1분 30초까지 길게 태운 레벨 5 5단계 오크통에 숙성을 시켰더라고요. 진빔,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 제품 대부분이 오크통을 55초 정도 태운 레벨 4 4단계 오크통에 숙성시킨다는 걸 감안해보면 풍미가 굉장히 진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저도 아직 맛을 보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파커스 헤리티지 컬렉션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매우 힘든데요. 혹시 눈에 띄면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위스키거든요.
제가 해븐힐 증류소 갔을 때 둘러봤던 숙성고 얘기를 전해드리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해븐힐 바스타운 증류소에 1978년에 지은 숙성고가 있는데 정식 이름은 Y 웨어하우스, 즉 Y 숙성고지만 직원들은 여기를 케이트의 저장고라고 불러요. 이 숙성고를 지은 1978년에 해븐힐 회장의 딸인 케이트가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맥스 셔피라 회장은 딸의 이름이 별칭으로 붙은 이 숙성고를 너무나 아껴서 특별한 기념 오크통은 전부 다 여기 모아놨어요. 2015년 증류소 창립 80주년 기념 오크통이라든가 2010년도에 생산한 증류소 600만 번째 기념 오크통, 2018년에 나온 800만 번째 기념 오크통 같은 게 케이트의 저장고에 전부 모여 있는 건데요. 문제는 셔피라 회장이 이런 특별한 오크통을 숙성고에 넣어만 두고 그냥 놔두는 바람에 나중에 오크통을 열어보면 위스키가 한 방울도 안 남아있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븐힐 직원들은 우리 회장님이 저 귀한 위스키를 안 드시는 건 하늘의 천사들한테 마시라고 배려해 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야, 그 아까운 위스키 차라리 나한테 좀 나눠주지. 나도 다음 생애에는 증류소 집안에 한번 태어나보고 싶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끝내야 하는데요. 국내에 수입되는 해븐힐 위스키 제품 구매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핵심만 간단히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해븐힐의 대표 제품이죠. 에반 윌리엄스로 만든 버번콕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짜릿하다 그냥. 와, 엄청 시원하다. 야, 맛있다 이거.